미국이 먼저 협상을 요청해 왔습니다. 청와대 NSC 회의실에서 나온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20년간 한미 관계를 담당해온 제 입에서 믿기지 않는 말이 나온 거였죠. 불과 2달 전까지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트럼프가 한국을 향해 던진 건 완벽한 압박 카드였거든요. 반도체 관세 폭탄 선언, 주한미군 감축 경고. 우리를 무릎 꿇릴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위협이었죠. 워싱턴 모든 전문가들이 장담했습니다. 한국은 결국 백기를 들 수밖에 없을 거라고요. 그런데 벌어진 일은 완전히 예상 밖이었어요. 한국 정부와 삼성이 택한 건 침묵이었습니다. 단 한마디 해명도 반박도 없었죠. 그 고요함이 미국 전체를 완전히 뒤흔들어 버렸습니다. 월스트리트 대폭락, 실리콘밸리 멘붕 상태, 국방부 긴급회의. 심지어 미군 장성들까지 나서서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들었어요. 압박하던 미국이 오히려 당황하며 먼저 손을 내밀게 된 겁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조용한 침묵이 어떻게 세계 최강국을 흔들어 놓을 수 있었을까요? 대한민국의 감동이 머무는 곳, 감동꿀단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매일 새로운 감동이 찾아옵니다. 대한민국과 삼성을 응원하는 댓글도 달아주세요. 당신의 응원이 세계에 우뚝 서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저는 김태영입니다. 외교통상부에서 20년간 한미 관계를 담당해온 협상 전문가죠. 현재는 국립외교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경험한 놀라운 사건입니다. 2025년 초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향해 날린 최후 통첩이 어떻게 완전히 다른 결과로 이어졌는지 말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나라가 정말로 달라졌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예요. 더 이상 우리가 굽신거리며 사는 나라가 아니라는 걸 말이죠. 2025년 2월 15일 오전 9시, 저는 청와대 지하 상황실로 향했습니다. 긴급 소집된 경제안보 TF 회의 때문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가슴이 무겁더군요. 사실 저는 이런 상황을 여러 번 겪어봤어요. 2017년 사드 배치 때도 그랬고 2019년 일본과의 무역 갈등 때도 마찬가지였죠. 항상 우리가 당하는 입장이었어요. 미국이 뭔가 요구하면 우리는 어떻게든 맞춰줘야 하는 상황 말입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이미 주요 인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NSC 사무처장, 경제수석, 외교수석, 그리고 주요 부처 차관급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더라고요. 분위기만 봐도 심상치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죠. NSC 사무처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젯밤 워싱턴에서 온 정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반도체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100%라니 사실상 수입 금지 수준이었죠.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또 시작이구나 싶었거든요. 사무처장이 계속해서 말했어요. 그런데 더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주한미군 감축도 공식적으로 언급했거든요.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연결해서 말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어요. 경제 제재와 안보 위협을 동시에 가하는 거였거든요. 지난 20년간 제가 봐온 미국의 전형적인 압박 방식이었어요. 경제수석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NSC 사무처장이 자료를 보며 답했습니다. 미군 2만 8천 명이 한국을 지키고 있는데 방위비 분담금을 더 늘려야 하는 것 아니냐, 아니면 이제 주한미군 철수도 고려해야 할 때라고 했어요. 그리고 브리건 주한미군 사령관도 비슷한 논조로 발언했습니다. 주한미군 감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능력 중심 주둔을 재검토하겠다. 비용 대비 효과를 따져봐야 할 때라고요.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면서 화가 났어요. 정말 우리를 만만하게 보는 거구나 싶었거든요.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직격탄을 맞을 거라는 건 불 보듯 뻔했어요. 경제수석이 다시 물었습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직격탄을 맞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그때 외교수석이 보수적인 의견을 냈어요. 미국과 정면 충돌은 위험합니다. 적당한 선에서 타협점을 찾는 게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과거 사례들을 보면 결국 우리가 양보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답답함이 밀려왔어요. 또 굽신거리자는 소리였거든요. 20년간 우리가 계속 그래왔으니까요. 미국이 뭔가 요구하면 일단 피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결국 그들 뜻대로 해주는 거요. 하지만 이번엔 다른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경제수석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번만큼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도 카드가 있잖아요. 삼성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생각해 보세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손을 들었어요. 가슴속에서 뭔가 끓어오르는 걸 느꼈거든요. 제 의견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미국이 꺼낸 카드는 과거와 같습니다. 하지만 게임의 룰 자체가 바뀌었다고 봅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교수님?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확신으로 답했습니다. 2017년 사드 갈등을 기억하십니까? 중국이 우리를 경제적으로 압박했을 때 우리는 견뎠어요. 그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이 얼마나 강해졌는지 확인했고요. 그때 중국이 한알령을 발동하고 롯데를 괴롭혔지만 결국 더 손해본 건 중국이었잖아요. 회의실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하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더 자신 있게 계속했습니다. 이제는 미국도 같은 실수를 하고 있어요. 삼성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생각해 보세요. 메모리 반도체 43%,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32% 점유율입니다. 애플 아이폰 핵심 부품의 60%가 삼성에서 나오고 있어요. 디스플레이, 메모리, 배터리, 카메라 센서까지요. 만약 삼성이 공급을 중단한다면 애플은 당장 아이폰 생산을 멈춰야 할 판이에요. 경제수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테슬라 배터리도 우리 기술에 의존하고 있고요. 삼성 SDI 없이는 테슬라의 전기차 양산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먼저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침묵이 때로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거든요. 외교수석이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하지만 위험하지 않을까요? 미국과의 관계가 더 악화될 수도 있잖아요.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기회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그들 스스로 깨닫게 해야 해요. 20년간 외교 현장에 있어 보니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실력이 있으면 굽신거릴 필요가 없다는 걸요. 회의가 끝나고 며칠 뒤 저는 워싱턴에 있는 제 인맥들로부터 흥미로운 정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20년간 쌓아온 인정 네트워크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죠. 첫 번째 정보는 국무부에서 일하는 동료 마이클로부터 왔어요. 태영, 여기 분위기 이상해. 트럼프가 한국 압박하면 이번에도 굴복할 거라고 다들 장담했는데 한국 정부가 너무 조용하다는 거야. 보통은 즉각적인 해명이나 대응 논리가 나오잖아. 그런데 이번엔 완전히 다르네. 청와대에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한 줄짜리 브리핑만 나왔어. 두 번째는 브루킹스 연구소의 한 연구원이었습니다. 한국 측 반응이 예상과 완전히 다르네요. 정부 대변인의 공식 논평도 없고 삼성이나 LG 같은 대기업들의 성명서도 없고.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면서 속으로 미소 지었어요. 우리 정부가 제대로 된 선택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삼성의 대응이었습니다. LG전자는 즉각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를 검토하겠다는 내용이었죠. SK그룹도 비슷한 입장을 밝혔고 현대자동차는 미국 내 생산, 기지 확대를 통해 관세 영향을 줄이겠다며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보였어요. 대부분의 한국 기업들이 언론을 통해 반응을 내놓고 정부와 협의에 들어갔는데 삼성만은 완전히 입을 다물었거든요. 며칠을 기다려도 삼성에서는 아무 말이 없었어요. 대신 이런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죠. 삼성이 텍사스 반도체 공장 완공 일정을 조정했다더라. 애플 부품 납기일이 갑자기 연기됐다고 하던데. 삼성 측에서 공급 계약 재검토를 언급했다는 얘기가 있어. 처음엔 단순한 루머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더 구체적인 정보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이 텍사스주 테일러에 건설 중인 반도체 공장의 완공 일정이 실제로 조정됐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원래 2025년 말 완공 예정이었는데 2026년으로 연기된다는 공식 발표가 나왔어요.
표면적인 이유는 기술적 완성도 제고였지만 업계에서는 다른 해석을 하고 있었어요. 이거 완전히 의도적이잖아. 타이밍이 너무 딱 맞아떨어져. 삼성이 압박하는 거야. 동시에 애플과의 공급 계약에도 변화가 감지됐어요. 아이폰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와 메모리 칩 납기일이 조정됐다는 소식이 업계에 퍼졌거든요. 공식적으로는 품질 관리 강화를 위한 일정 조정이라고 했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이건 메시지였다는 걸 말이에요. 저는 이 상황을 분석하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삼성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었지만 행동으로 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메시지는 너무나 명확했죠. 원한다면 우리 없이 한번 해보세요. 이게 삼성의 답이었던 거예요. 며칠 뒤 저는 2017년 사드 갈등을 떠올렸습니다. 중국이 한한령을 발동하고 롯데마트를 폐점시키고 한류 콘텐츠를 금지하고 단체 관광까지 중단시켰어요. 그때 우리 정부도 말로 대응하지 않았어요. 그냥 묵묵히 견뎠죠. 대신 우리 기업들이 더 강해졌고 결과적으로 중국이 더 큰 손해를 봤거든요. 한류는 동남아시아와 남미로 확산됐고 우리 기업들은 중국 의존도를 낮추면서 오히려 더 글로벌해졌어요. 저는 청와대에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압박했을 때 우리는 견뎠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이 얼마나 강해졌는지 깨달았죠. 이제는 미국도 같은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간단합니다. 조용히 기다리는 것뿐이에요. 청와대의 반응은 긍정적이었어요. 며칠 뒤 정부 차원의 공식 방침이 내려왔습니다. 전략적 침묵을 유지하되 삼성을 비롯한 주요 기업들의 자율적 판단을 존중한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제대로 된 카드를 쓰기 시작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삼성의 침묵이 더욱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어요. 현재 상황을 검토 중입니다. 정상적인 사업 진행에 따라 대응하겠습니다. 이런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할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말로 협상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보여드리죠. 바로 이거였어요.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워싱턴에서 심상치 않은 소식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신호는 월스트리트였습니다. 저희 팀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었는데 나스닥이 4%나 급락한 거예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같은 주요 기술주들이 일제히 폭락했습니다. 투자자들이 무엇을 걱정하는지 분명했어요. 삼성과의 공급망 완전 차단을 우려한 거였죠. 저는 그 수치를 보면서 짜릿함을 느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알아서 당황하고 있었거든요. 애플의 경우가 가장 극명했어요. 아이폰 생산에 필요한 핵심 부품의 60%가 삼성에서 나오고 있었거든요. 디스플레이는 말할 것도 없고 메모리 반도체, 심지어 배터리까지 삼성 의존도가 극도로 높았어요. 만약 삼성이 공급을 중단한다면 애플은 당장 아이폰 생산을 멈춰야 할 판이었죠. 테슬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기술과 부품들이 삼성 SDI에서 나오고 있었거든요. 삼성 없이는 테슬라의 전기차 양산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두 번째는 기업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실리콘밸리 주요 기업들이 비상회의를 소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브루킹스 연구소의 제 동료 데이비드가 전화로 말하더라고요. 태영, 여기 완전 난리야. 애플 CEO가 직접 삼성에 연락하려고 한다는데 삼성 측은 정상적인 비즈니스 일정에 따라 진행 중이라는 답변만 반복한다더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까지 모두 삼성과의 공급 계약을 재검토하기 시작했어. 이들 기업 모두 삼성의 메모리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기술에 의존하고 있거든. 삼성이 정말 멋지게 대응하고 있었어요. 세 번째 신호는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미국 정부 내부에서 균열이 시작된 거예요. 국방부는 협상 중단을 우려한다는 입장을 냈어요. F-35 전투기부터 이지스함까지 미군 핵심 무기의 삼성 부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상무부는 기술 이전 없이는 미래도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어요.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핵심 기술을 이전받지 못하면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었죠. 백악관은 또 다른 목소리를 냈고요.
여전히 압박을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어요. 저는 이런 상황을 분석해서 청와대에 보고했습니다. 미국 내부에서 균열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누가 더 절실한지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미국의 주요 싱크탱크들이 연달아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재평가하는 보고서를 발표하기 시작한 거예요. 브루킹스 연구소는 반도체 100% 관세의 재앙적 결과라는 제목의 긴급 보고서를 냈어요. 삼성 공급망 차단 시 미국 경제 붕괴 시나리오라는 부제목까지 달면서 말이죠.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어차피 한국 기업들은 이미 미국 내 공장에서 생산, 관세 대상 아니다라는 충격적인 분석을 내놨어요. 헛발질한 트럼프라는 부제목이 눈에 띄더군요. 외교협회에서는 주한미군 철수가 가져올 동아시아 안보 공백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고, 대한민국 기술 의존도 심화의 충격적 실체라는 제목의 보고서도 나왔어요. 저는 이 보고서들을 하나씩 읽어보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백악관 내부 보고서가 비공식적으로 유출된 사건이었어요. 제목부터 심상치 않았죠. 미국 핵심 산업의 한국 기술 의존도 분석, 삼성 없으면 미국도 없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7대 핵심 산업에서 한국 기술 의존도가 평균 72%를 넘는다는 충격적인 수치가 나와 있었어요. 디스플레이 분야가 가장 심각했습니다. 삼성과 LG가 전 세계 고급 디스플레이 시장의 78%를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애플 아이폰, 아이패드에 들어가는 OLED 화면은 거의 100% 삼성 제품이었어요. 메모리 반도체도 마찬가지였어요.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합쳐서 전 세계 디램 시장의 75%, 낸드 플래시 시장의 53%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배터리 기술에서도 한국의 독점적 지위가 확인됐어요.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이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64%를 점유하고 있었거든요. 테슬라의 모델 S, 모델 3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모두 한국산이었고, GM의 볼트, 포드의 머스탱 마하-2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알아서 우리의 가치를 발견하고 있다는 걸요. 그런데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미국 내부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반발이 터져나온 거예요. 그것도 군부에서 말이죠. 2월 25일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CNN에 출연했습니다. 저는 그 방송을 실시간으로 지켜봤어요. 브룩스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국처럼 전략적으로 유리한 거점은 없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반도 문제가 아니에요. 진행자가 물었죠. 무슨 말씀이시죠? 한국은 중국 견제의 최전선입니다. 북한 감시는 물론이고 중국의 서태평양 진출을 막는 핵심 거점이에요. 여기서 물러나면 전체 동아시아 균형이 무너집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미국 군부가 백악관보다 현실을 더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브룩스는 계속해서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했습니다.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보세요. 독일은 미군 주둔 비용의 32%만 부담합니다. 이탈리아는 18%에 불과해요. 그런데 한국은 87%를 부담하고 있어요. 연간 12억 달러 규모죠. 이 정도로 관대한 조건을 제공하는 동맹국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들으면서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성실한 동맹국인지 그들 스스로 인정하고 있었거든요. 일본도 미군 주둔 비용을 상당 부분 부담하지만 75% 수준이에요. 한국보다 낮죠. 게다가 한국은 토지도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독일이나 이탈리아에서는 기지 임대료까지 내야 해요. 진행자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미국이 더 이익을 보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브룩스가 씁쓸하게 웃으며 답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무임승차하는 건 우리 미국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어요. 미국 군부 고위층이 이렇게까지 솔직하게 말할 줄 몰랐거든요. 커티스 스카파로티 전 유럽군 사령관도 비슷한 의견을 냈어요. 한국 기지 철수는 전략적 손해예요. 우리가 더 많은 걸 잃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빠지면 중국 견제는 누가 해요? 괌에서 중국까지는 3,000km예요.
한국에서는 900km죠. 거리의 차이가 결정적입니다. 새로운 기지를 건설한다면 최소 300억 달러는 들 겁니다. 한국이 모든 인프라를 다 제공하는데 말이에요. 저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신기했어요. 우리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알아서 우리를 변호하고 있었거든요. 며칠 뒤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스타즈 앤드 스트라이프스에서 은퇴 미군 인터뷰 특집을 실었는데 제목이 한국 기지 철수는 전략적 손해였어요. 기사에는 여러 전직 장성들의 인터뷰가 실렸는데 모두 한 목소리로 주한미군 철수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중국이 가장 원하는 게 바로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동맹을 약화시키는 꼴이에요. 한국을 잃으면 태평양 전략 전체를 다시 짜야 합니다. 미군 가족들 교육비, 의료비까지 한국이 지원합니다. 이런 조건을 다른 어디서 찾겠어요? 한국에서 철수하면 일본까지 최전선이 됩니다. 그러면 일본 방어 비용이 2배로 늘어나요.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짜릿함을 느꼈어요. 그들이 스스로 깨닫고 있는 거였어요. 한 국방 전문가는 더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더 많은 돈을 써야 해요. 한국만큼 좋은 조건은 다시 없거든요. 미국에서 기지 운영하면 비용이 3배로 뛸 겁니다. 한국은 우리한테 돈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더 많이 부담하겠다고 나서죠. 반면 다른 동맹국들은 어떤가요? 독일은 미군 철수하라고 시위까지 해요. 또 다른 전문가가 덧붙였어요. 한국 없으면 태평양 전체 전략을 다시 짜야 해요. 호주까지 가야 비슷한 조건을 찾을 수 있을 텐데 거기서 중국 견제가 가능한가요? 솔직히 말해서 한국이 우리를 더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국을 더 필요로 하는 상황입니다. 그날 저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긴급 보고를 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스스로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계속 침묵을 유지하면 되는 건가요? 저는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0년 외교관 생활 중 이런 변화를 본 적이 없어요. 협상 테이블에서 우리가 갑의 위치에 서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매우 유리한 상황입니다. 미국 군부가 백악관보다 현실을 더 정확히 파악하고 있거든요. 미국 의회에서도 반발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앞장섰어요. 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이 성명을 발표했어요. 주한미군 철수는 미국의 국익에 반합니다. 이는 중국에게 선물을 주는 것과 같아요. 공화당 의원들도 비슷한 입장을 보였어요. 당파를 초월한 반대 의견이 나온 거였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가장 믿을 만한 동맹국 중 하나입니다. 상원 군사위원회 간부 의원의 말이었어요. 언론들도 일제히 비판적 논조를 보였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사설에서 주한미군 철수는 전략적 실수라고 지적했어요. 뉴욕타임스는 트럼프의 위험한 도박이라고 평가했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더 직접적이었어요. 한국을 잃으면 아시아를 잃는다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거든요. 한국은 단순한 동맹국이 아닙니다. 아시아 전략의 핵심 축이에요. 사설의 주요 내용이었어요. 외교협회에서도 긴급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주제는 주한미군 철수의 파급 효과였어요. 참석한 전문가들 모두 철수 반대 의견을 냈어요. 지정학적으로 한국만큼 중요한 위치는 없어요. 경제적으로도 한국은 이미 우리의 핵심 파트너입니다. 기술 협력에서 한국 없이는 미래가 없어요. 다양한 관점에서 한국의 중요성이 재확인됐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비즈니스 리더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실리콘밸리 주요 CEO들이 연명으로 성명을 발표했어요. 한국과의 협력 없이는 기술 혁신이 불가능합니다.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등의 최고 경영자들이 서명한 성명이었어요. 한국은 우리의 공급망에서 대체 불가능한 파트너입니다. 이들의 메시지는 명확했어요. 정치적 갈등 때문에 비즈니스 관계를 망치지 말라는 거였죠. 여론조사 결과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국인의 67%가 주한미군 유지에 찬성한다고 나왔어요. 한국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거든요. 한국은 우리의 중요한 파트너다. 관계를 망치면 안 된다. 이런 의견들이 대세였어요.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땅만 빌려준 게 아니라 세계를 관리할 시간과 공간을 선물했다는 것을 말이에요. 한국이 제공하는 건 단순한 군사기지가 아니었어요. 동아시아 전체를 안정시키는 전략적 플랫폼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국 내부에서도 그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3월 첫째 주 저에게 워싱턴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만약 삼성이 떠난다면이라는 제목의 긴급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바로 워싱턴의 동료 데이비드에게 연락했습니다. 정말 그런 보고서를 만들고 있어? 응, 태영. 그런데 내용이 장난 아니야. GDP 0.8% 감소 예상, 24만 명 실업 가능성 7개. 주요 산업 도미노 붕괴 우려라는 결론이 나왔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말을 잃었어요. 한 기업이 이 정도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데? 삼성이 미국 내 모든 공장을 완전 철수하는 시나리오, 미국 기업들과의 공급 계약을 중단하는 시나리오, 미국과의 기술 협력을 전면 중단하는 시나리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분석했는데 어떤 시나리오를 택해도 결과는 참담해. 며칠 뒤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보고서가 NSC 회의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제 워싱턴 인맥이 비공식적으로 전해준 내용이었는데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얼어붙었다더라고요. 발표가 시작되자 아무도 말을 못하겠더라. GDP 0.8% 감소, 실업자 24만 명 발생, 7개 산업 도미노 붕괴. 수치 하나하나가 폭탄이었어. 삼성 텍사스 공장만으로도 직접 고용 인력이 2만 명인데 간접 고용까지 계산하면 텍사스주에서만 15만 개의 일자리가 삼성과 연결되어 있다더라고. 전국적으로는 35만 개의 일자리가 영향을 받을 거라는 분석이 나왔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였는지 그들 스스로 깨닫고 있었거든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국방 분야였어. F-35 전투기 생산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거든. 핵심 부품들이 삼성에서 나오고 있어서. 이지스함의 레이더 시스템에도 한국산 부품들이 대거 사용되고 있다더라. 이건 국가 안보 차원의 문제야라고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우려를 표명했대. 그래서 회의 결과가 어떻게 됐어? NSC 보좌관이 단언했다더라. 이제부터 삼성은 협상 상대가 아니라 보호해야 할 자산이라고. 절대 떠나게 해서는 안 된다고. 20년 외교관 생활 중 이런 변화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한 분석이었어요. 애플의 경우 아이폰 생산에 필요한 핵심 부품의 60%가 삼성에서 나오고 있어. 삼성이 공급을 중단하면 애플은 당장 다음 분기 실적이 절반으로 줄어들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어. 테슬라는 더 심각해. 전기차 배터리 전체가 삼성 SDI에 의존하고 있거든. 대체 공급처를 찾으려면 최소 2년은 걸릴 거라고 해. 2년 동안 테슬라가 생산을 중단한다면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 기업들이 완전히 미국을 추월할 거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비스 확장도 완전히 중단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의 상당 부분이 삼성 제품이었거든요. 디지털 혁신 자체가 멈출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어. 저는 더욱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연방준비제도의 반응이었거든요. 연준에서 삼성 위험도를 새로운 경제 지표로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어. 삼성의 미국 사업 변화가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겠다는 거야. 한 기업이 연준의 정책 지표가 되다니. 월스트리트의 반응도 마찬가지였어요. 골드만삭스는 삼성 충격 대응 매뉴얼을 만들었고 JP모건은 포스트 삼성 시나리오 분석팀을 신설했다더군요. 이제 분기별 경제 전망을 할 때마다 삼성 동향을 확인해야 한다고 연방준비제도 관계자가 말했어. 저는 이런 상황을 분석해서 청와대에 보고했습니다. 미국의 경제 시나리오 안에 한국 기업이 통째로 들어간 겁니다. 그것도 핵심 변수로 말이죠. 경제수석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정말 그 정도인가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네, 정말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경제 전망에서 개별 외국 기업이 이렇게 중요한 변수로 취급된 적은 없었어요.
삼성이 최초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착각하고 있었어요. 삼성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 삼성을 필요로 하고 있었던 거죠.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도 비슷한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목은 더욱 직설적이었어요. 삼성 없는 미국의 미래, 기술 패권 경쟁에서의 완전한 패배. 외교협회에서는 안보 관점에서 접근했어요. 삼성 이탈이 미군 무기 체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였어요. F-35 전투기부터 이지스함까지 미군 핵심 무기에 삼성 부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지 분석한 거였거든요. 차세대 무기 개발이 전면 중단될 수도 있다는 결론이었어요. 이 모든 보고서들이 동시에 백악관에 올라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경제자문위원회에서 작성한 극비 시뮬레이션이었어요. 만약 삼성이 떠난다면이라는 제목으로 시작되는 이 문서는 NSC 회의에서 발표됐다고 해요. 시나리오 1 삼성 완전 철수 시 GDP 0.5% 감소. 시나리오 2 공급망만 차단 시에도 0.3% 감소. 시나리오 3 기술 협력 중단 시 장기 성장률 1%포인트 하락. 어떤 시나리오를 택해도 미국에게는 재앙이었어요. 직간접 실업자 약 80만 명 발생 예상. 실업률 0.5%포인트 상승. 발표가 끝나자 회의실이 조용해졌다더군요. 누구도 말을 하지 못했대요. NSC 보좌관이 물었다더라. 이게 정말 현실적인 수치인가요?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이 답했어. 네, 보수적으로 추산한 겁니다. 실제로는 더 클 수도 있어요. 파급 효과를 완전히 예측하기 어려워서요. 그 순간부터 백악관 내부에서 삼성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해요. 우리가 완전히 틀렸네요. 삼성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삼성을 필요로 하고 있었어요. 그제서야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삼성은 단순한 한국 기업이 아니었어요. 미국 경제의 핵심 인프라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침묵이 이제는 다르게 들렸어요. 위협이 아니라 파워였던 거죠. 3월 중순 드디어 한국 정부가 입을 열 때가 왔습니다. 청와대 NSC 상임위원회에서 중대한 결정이 내려진 거예요. 저도 그 회의에 자문위원으로 참석했어요. 회의실 분위기는 과거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이상 미국 눈치를 보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당당했죠. NSC 사무처장이 먼저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들어오는 정보들을 종합해보면 미국 내부에서 우리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주도권을 쥘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경제수석이 동의했어요. 삼성의 전략적 침묵이 완벽하게 효과를 발휘하고 있어요. 미국이 더 이상 우리를 압박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외교수석도 비슷한 의견이었어요. 국제 여론도 우리 편이에요. 유럽 주요국들이 우리 입장에 공감하고 있고 아시아 국가들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때 NSC 사무처장이 정부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을 3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주한미군 주둔비 추가 부담 거부. 우리는 이미 87%를 부담하고 있다. 둘째, 핵심 기술의 일방적 이전 거부. 상호 호혜적 협력만 수용한다. 셋째, 대등한 파트너십을 전제로 한 협상에만 응한다. 저는 그 발표를 들으면서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우리가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이번엔 정말 달라야 합니다. 더 이상 굽신거리는 외교는 하지 않겠다는 게 정부의 확고한 의지예요. 며칠 뒤 정부 공식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브리핑 준비에 참여했어요. 외교부 대변인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한미군 주둔비를 더 내라고요? 여기서 더 어떻게 내라는 말입니까? 우리는 이미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87%라는 수치가 말해주죠. 독일은 32%, 이탈리아는 18%만 부담해요. 일본도 75% 수준이고요. 그런데 우리는 87%예요. 게다가 토지는 무상 제공이고 각종 편의 시설까지 우리가 다 만들어드리고 있어요. 대변인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함께 성장할 파트너를 원합니다. 일방적인 요구를 받아들일 파트너가 아니라요.
더욱 강력한 메시지도 전해졌어요. 기술은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우리는 수십 년간 피와 땀으로 이룬 기술입니다. 이를 일방적으로 넘겨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저는 이런 발언을 준비하면서 과거 중국과의 쓰라린 경험을 많이 참고했어요. 대변인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과거 중국에서 쓰라린 경험을 했습니다. 기술을 이전했다가 배신당했죠. 2000년대 초반 우리 기업들이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 상당한 기술을 이전했어요. 반도체 제조 기술, 디스플레이 기술까지 말이죠.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중국 기업들이 우리 기술을 습득한 뒤에는 오히려 우리를 견제하기 시작했어요. BOE 같은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우리 기술을 바탕으로 성장해서 결국 경쟁자가 됐죠.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창신 메모리, 화위 등 중국 업체들이 우리 기술 노하우를 흡수해서 급성장했어요. 심지어 우리 기업에서 일했던 핵심 인력들을 스카우트해가면서 기술 유출까지 일어났죠. 공개적으로 과거 기술 이전의 실패를 언급하면서 미국도 같은 카테고리로 분류한 거였거든요. 미국에서도 비슷한 요구를 받고 있지만 같은 실수는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기술 이전은 한번 넘겨주면 되돌릴 수 없어요. 그리고 그 기술로 자신들을 견제하는 경쟁자가 탄생할 수도 있고요. 정부 입장 발표와 함께 삼성에서도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공동 개발은 고려할 수 있지만 핵심 기술 이전은 없습니다. 우리는 파트너십을 원하지 일방적 기술 제공은 원하지 않습니다. 과거 중국 진출 당시 겪었던 뼈아픈 경험 때문입니다. 기술을 주면 감사해야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등에 칼을 꽂더군요. 같은 실수는 두 번 하지 않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브리핑에서 나온 삼성의 공식 입장이었어요. 이는 근본적인 관계 재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이 요구하면 한국이 따르는 구조였다면 이제는 대등한 협력을 주장하고 나선 거였어요. 저는 이런 변화를 보면서 감격스러웠어요. 드디어 우리가 당당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국제사회의 반응이었습니다. 유럽연합에서 한국의 입장을 지지한다는 성명이 나왔어요. 프랑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말했어요. 기술 주권은 모든 국가의 권리다. 한국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 독일 총리도 비슷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혁신은 강요가 아닌 협력에서 나온다. 일방적 기술 이전 요구는 21세기에 맞지 않는 발상이다. 영국 총리도 한국을 지지했어요. 기술 협력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한국의 입장은 정당하다. 심지어 중국도 한국 편을 들었어요. 기술 패권주의에 맞서는 정당한 대응이다. 한국의 선택을 지지한다. 일본도 조심스럽지만 지지 의사를 표명했어요. 한국의 입장을 이해한다. 기술 주권은 중요한 가치다. 저는 이런 국제적 지지를 보면서 놀랐어요. 전 세계가 한국 편을 들고 있었거든요. 그제서야 워싱턴에서도 깨달았습니다. 세상이 바뀌었다는 걸 말이에요. 기술이 진짜 무기가 되는 시대에서는 기술을 가진 나라가 힘을 갖는다는 걸요. 그리고 한국은 그 무기를 완벽하게 갖춘 국가가 되어 있었어요.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마지막 발언이 모든 걸 요약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기술로 세계와 대화합니다. 굽신거리며 부탁하는 시대는 끝났어요. 바로 이것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모습이었어요. 기술이 곧 국력이라는 걸, 그리고 한국이 그 힘을 가진 나라라는 걸 전 세계에 당당하게 선언한 거였어요. 저는 그 순간을 지켜보면서 20년 외교관 생활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드디어 우리가 당당하게 설 수 있는 날이 온 거죠. 한국 정부의 기술 주권 선언이 나간 지 일주일 만에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국 정부가 비공식 채널을 통해 한국 측에 사전 협의를 요청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잠시 귀를 의심했어요. 미국이 먼저 대화를 요청한다고요? 외교부 고위 관계자를 통해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미국 측이 한미 정상회담 전에 주요 현안들을 미리 조율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는 거예요.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길 바란다. 이게 미국 측 메시지의 핵심이었어요. 사실상 미국이 먼저 대화를 요청한 셈이었죠. 더욱 놀라운 건 구체적 내용이었습니다.
삼성을 비롯한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 방안을 사전에 논의하고 싶다. 한국 기업들의 입장을 미리 파악하려고 한다. 미국이 한국 기업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미국이 한국에게 일방적으로 요구 사항을 통보하던 관계였는데 말이에요. 한국 측의 답변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보겠다. 즉시 수락하지 않고 검토하겠다고 한 거예요. 저는 이 대답을 듣고 짜릿함을 느꼈어요. 한국이 완전히 주도권을 쥐었다는 의미였거든요. 워싱턴에 있는 제 동료 마이클이 전화로 말했어요. 태영, 여기 정말 분위기 바뀌었어.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어떻게 달라졌는데? 이제 한국을 상대로 압박하자는 말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오히려 어떻게 하면 한국이 화 안 나게 할지 고민하고 있어. 정말 놀라운 변화였어요. 며칠 뒤 국제 언론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포브스가 삼성을 잃는 건 미국의 전략적 실수라는 제목의 분석 기사를 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 경제지가 한국 기업을 이렇게 평가한 건 매우 이례적이었어요. 삼성은 단순한 제조업체가 아니다. 글로벌 기술 생태계의 핵심이다. 미국이 삼성을 잃는다면 중국이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더욱 직설적이었어요. 한국 기술 없이 미국 전략 불가. 한국은 더 이상 기술을 받아들이는 국가가 아니라 기술의 방향을 제시하는 국가가 되었다. 블룸버그는 삼성이 없다면 미국 반도체법도 의미가 퇴색된다고 보도했어요. 미국의 반도체 굴기 정책도 한국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기술 동맹에서 한국의 위상 변화라는 사설을 통해 관계의 근본적 변화를 지적했습니다. 냉전 시대의 수직적 동맹 관계는 끝났다. 이제는 기술을 중심으로 한 수평적 파트너십의 시대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다. 정확한 현실 진단이었어요. 이런 가운데 백악관에서 중요한 방향 전환이 있었다는 비공식 소식도 들려왔죠. 한미 정상회담의 기조를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나왔다고 해. 워싱턴의 제 동료가 전해준 정보였어요. 원래는 한국의 기여 확대 방안이 주요 의제였는데 이제는 상호 호혜적 기술 협력, 전략적 파트너십 심화로 바뀌었어. 백악관 고위 관계자의 언급이라고 알려진 내용을 보면요. 한국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요구할 상대가 아닙니다.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핵심 파트너입니다. 이런 변화의 배경에는 냉정한 현실 인식이 있었어요. 한국 없이는 미국의 미래 기술 전략이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은 거죠. 차세대 반도체에서 삼성의 3나노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고 전기차 배터리에서도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었거든요. 양자 컴퓨터, 인공지능, 6세대 통신 등 차세대 기술 분야에서도 한국 기업들이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며칠 뒤 미국 상공회의소에서 한미기술 파트너십의 미래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상공회의소 회장의 발언을 보면요. 한국은 미국의 핵심 기술 파트너입니다. 우리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의 기술 굴기에 대응해야 합니다. 일방적 요구가 아닌 상호 협력이 답입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바뀌었다는 걸 실감했어요. 한국은 더 이상 도움을 받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세계가 주목하는 기술 리더가 되어 있었습니다. 호주와 인도도 우려를 표명했어요. 쿼드 협력 체제에서 한국의 역할이 중요했거든요.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은 핵심 파트너입니다. 호주 국방부 관계자의 말이었어요. 한미 관계가 악화되면 전체 지역 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인도 외무부 관계자도 비슷한 우려를 표명했어요. 캐나다도 중재 역할을 하겠다고 나섰어요. 한미 양국은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핵심 파트너들입니다. 갈등보다는 협력이 필요해요. 전 세계가 한미 관계를 주목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대부분이 한국의 입장에 공감하고 있었죠. 저는 이런 변화를 보면서 20년 외교관 생활을 돌아봤어요. 과거엔 우리가 미국의 요구를 어떻게 수용할지 고민했다면 이제는 우리의 조건을 어떻게 제시할지 고민하게 된 거예요. 정말 격세지감이었습니다. 워싱턴의 또 다른 동료가 전화로 말했어요. 태영, 정말 신기해. 한국이 이렇게 변할 줄 몰랐어. 어떻게 변했는데?
이제 우리가 한국에게 배워야 할 것 같다는 분위기야. 기술력도 그렇고 협상 전략도 그렇고. 한국의 전략적 침묵이 완벽했어. 말로 싸우지 않고 실력으로 보여준 거잖아.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뿌듯함을 느꼈어요. 우리가 드디어 제대로 된 협상을 한 거였거든요. 4월 초 저는 한미 정상회담 준비 TF의 핵심 멤버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20년 외교관 생활의 정점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첫 회의에서 가장 놀라웠던 건 의제 변화였어요. 기존의 한국의 기여 확대에서 전략적 파트너십 심화로 완전히 바뀐 거였거든요. TF 단장이 말했어요. 이제 우리가 어떤 조건을 제시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미국이 우리에게 뭘 원하는지가 아니라 우리가 미국에게 뭘 원하는지를 정리해야 해요. 과거와 완전히 뒤바뀐 상황이었죠.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벅찼습니다. 제가 20년간 꿈꿔왔던 순간이었거든요. 한국이 협상 테이블에서 대등한 파트너로 인정받는 순간 말이에요. 회의에서 나온 주요 의제들을 보면요. 첫째, 차세대 기술 공동 개발 방안.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닌 공동 연구 개발이었어요. 우리가 가진 3나노 반도체 기술, 배터리 기술을 바탕으로 공동 연구소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단 핵심 기술에 대한 지적 재산권은 공동 소유로 하고 일방적 이전은 절대 안 된다는 게 원칙이에요. 둘째,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역할 분담. 우리가 핵심 기술을 제공하고 미국이 시장을 담당하는 구조였죠. 삼성, LG, SK가 미국 내 생산 기지를 확대하는 대신 미국은 중국의 견제를 방어해 주는 거예요. 상호 윈윈하는 구조죠. 셋째, 아시아 태평양 전략에서의 파트너십 강화. 이제 우리가 전략 수립에 참여하는 거예요. 한국이 단순히 미군 기지를 제공하는 역할에서 벗어나서 아시아 태평양 전략의 공동 설계자가 되는 거예요. 주한미군 문제도 비용 분담이 아니라 상호 이익을 위한 협력 관계로 재정의하는 거죠. 저는 이런 의제들을 보면서 감개무량했어요. 정말 세상이 바뀌었구나 싶더라고요. 며칠 뒤 미국 상공회의소에서 한미기술 파트너십의 미래라는 세미나가 열렸어요. 저도 기조연설자로 초청받았습니다. 연단에 서는 순간 저는 20년 외교관 생활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는 걸 느꼈어요. 1990년대에 외교관이 됐을 때 저는 항상 미국 눈치를 봐야 했어요. 그들의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지, 어떻게 하면 화를 안 낼지 고민했죠. 2000년대 FTA 협상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양보할 부분만 찾아야 했거든요. 2010년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할 때도 그랬어요. 미국이 요구하면 우리가 어떻게든 맞춰줘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2025년 이 순간은 달랐어요. 과거엔 항상 설명하고 해명하는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비전을 제시하는 입장이 된 거죠. 저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미 관계 70년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가 대등한 파트너로서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거든요. 청중들이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우리는 도움을 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함께 미래를 만드는 파트너입니다. 한국이 보유한 기술은 단순히 제조 기술이 아닙니다. 미래를 여는 열쇠예요. 3나노 반도체 기술, 차세대 배터리 기술, 6세대 통신 기술. 이런 기술들이 없으면 미국의 미래 전략도 불가능해요. 하지만 우리는 이 기술을 독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어요. 단 대등한 파트너로서 말이죠. 제 연설의 핵심 메시지였어요. 청중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박수가 오랫동안 이어졌어요. 과거 냉전 시대에는 군사 동맹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기술 동맹이 중심이에요. 그리고 기술 동맹에서는 누가 더 우위에 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함께 발전할 것이냐가 핵심이죠. 한국과 미국이 함께한다면 중국의 기술 굴기에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어요. 연설이 끝나고 많은 분들이 저에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어요. 그 중에서도 인상 깊었던 건 한미국 기업인의 말이었어요. 김 교수님 정말 대단하네요. 한국이 이렇게 변할 줄 몰랐어요. 이제 우리가 한국에게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협상 전략 면에서 말이에요. 말로 싸우지 않고 실력으로 보여주는 한국의 방식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뿌듯함을 감출 수 없었어요. 또 다른 참석자가 말했어요. 사실 우리도 한국을 너무 가볍게 봤던 것 같아요. 삼성, LG, SK 이런 기업들이 그냥 제조업체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글로벌 기술 생태계의 핵심이었더라고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한국 없이는 우리 미래도 없다는 걸요. 정상회담 직전 저는 마지막 브리핑을 위해 청와대에 들어갔습니다. 20년 전 처음 이곳에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어요. 그때는 조심스럽고 위축됐다면 이번에는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쳤거든요. 대통령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김 교수님, 20년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성과는 교수님 같은 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해요. 한국 외교의 새 지평을 여셨어요. 저는 그 말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저 혼자의 성과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성과라고요. 삼성, LG, SK 같은 우리 기업들이 피와 땀으로 쌓아올린 기술력이 있었고 정부가 흔들리지 않는 원칙을 지켰고 국민들이 믿고 지지해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정상회담이 끝나고 결과를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첫째, 한미기술동맹 출범. 단순한 군사동맹을 넘어서 기술동맹으로 발전시키기로 한 거예요. 둘째, 공동연구소 설립. 반도체, 배터리, 통신 분야에서 공동연구소를 설립하기로 했어요. 셋째, 주한미군 지휘 재정에. 비용 분담이 아닌 상호 이익을 위한 협력으로 재정의했어요. 넷째, 아시아 태평양 전략 공동 수립. 한국이 미국의 아시아 전략 파트너로 인정받은 거예요. 그날 밤 저는 혼자 한강을 바라보며 지난 20년을 돌아봤어요. 1990년대에 외교관이 됐을 때 저는 항상 미국 눈치를 봐야 했어요. 그들의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지, 어떻게 하면 화를 안 낼지 고민했죠. 2000년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FTA 협상을 할 때도 우리가 양보할 부분만 찾아야 했거든요. 2010년대에도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사드 배치 결정도 우리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루어졌고 방위비 분담금도 미국이 정한 대로 따라가야 했어요. 하지만 2025년 이 순간은 달랐어요. 우리가 조건을 제시하고 그들이 그걸 받아들이는 상황이 된 거죠. 저는 그날 밤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정말 세상이 바뀌었어. 우리나라가 이렇게 당당해질 줄 몰랐네. 아내가 웃으며 답했어요. 당신이 20년간 그 일을 해왔으니까 가능한 거 아닌가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이건 우리나라 전체의 성과야. 삼성에서 밤새워 연구한 엔지니어들, LG에서 배터리 기술 개발한 연구원들, SK에서 통신 기술 만든 개발자들. 이 모든 분들이 함께 만든 결과라고. 기술자들, 기업인들,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원칙을 지킨 정부, 모든 국민들이 함께 만든 결과야. 한미동맹 70년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이 협상 테이블에서 대등한 파트너로 인정받는 순간을 목격한 거였어요. 기술이 곧 국력인 시대, 대한민국이 당당히 글로벌 기술 질서의 중심에 선 거죠. 며칠 뒤 저는 워싱턴의 동료들로부터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태영, 정말 신기해. 이제 백악관에서 한국 관련 회의할 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 어떻게 달라졌는데? 예전엔 한국한테 뭘 시킬지 논의했다면 이제는 한국이 뭘 원하는지 파악하려고 해. 한국을 화나게 하면 안 된다는 게 기본 전제가 됐어. 삼성, LG, SK 이런 기업들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어. 정말 놀라운 변화였어요. 또 다른 동료가 말했어요. 한국의 협상 전략이 완벽했어. 말로 싸우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준 거잖아. 특히 삼성의 전략적 침묵이 대박이었어. 한마디도 하지 않으면서 모든 걸 다 말한 거야. 앞으로 다른 나라들도 한국의 이런 전략을 따라할 것 같아.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자랑스러웠어요. 우리나라가 정말로 달라졌다는 걸 실감했거든요. 더 이상 우리가 굽신거리며 사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가 우리를 필요로 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삼성, LG, SK 같은 우리 기업들이 단순히 제조업체가 아니라 글로벌 기술 생태계의 핵심이 됐고 그 힘으로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와도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선 거죠. 20년 외교관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단해졌는지, 얼마나 자랑스러운 나라가 됐는지 말이에요. 과거엔 우리가 도움을 받는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세계가 우리를 필요로 하는 시대가 온 거죠. 기술과 실력으로 당당하게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말 감격스럽고 자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은 더 이상 다른 나라 눈치를 보며 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기술과 실력으로 당당하게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됐으니까요.